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그리고 최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판결이 내년 1월 16일로 밀렸습니다. 예. 이들이 기소된 것은 아마도 박지만 관련된 살인사건 기사가 빌미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 1월 16일은 법원 인사철 바로 코앞이라고 합니다. 법원 인사를 앞두고 잘못된 판결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낙검수 4인방 중에 한 명이고 저희 국민TV PD이기도 한 김영민 PD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15년 1월 16일 판결 나게끔 재판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 시점은 법원 인사철 코앞입니다. 그럴 리 없겠으나 검찰 구형이 만약 인용 확정된다면 추진우는 대선 직후인 2018년 1월, 김어준은 총선 지난 시점인 2017년 1월 출소됩니다. 판사님의 양식만 믿을 뿐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사법부의 양심과 그리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판사가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의 방송 콘텐츠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도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TV 들어가시면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공식 채널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 게시판에 조합원이 이런 홍보 전략을 제안을 했습니다. 맹경순 전 PBC 라디오 아나운서 실장님께서는 외국의 포크 음악이나 오페라 음악에 해박하신 분이다. 아프리카 TV에는 개인 방송을 하는 BJ, 비디오 자키인가요? BJ들 중에서 포크 및 오페라 공연을 하는 아가씨들이 있답니다. 그 여성 BJ의 팬클럽 회원이 대부분 20대이고 수요가 평균 1만 5천 명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이런 BJ를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에 특별 게스트로 섭외해서 라이브 노래 공연을 하게 되면 국민라디오 청취율 상승뿐만 아니라 그 BJ의 수많은 팬클럽 회원들에게 미디어 협동조합의 존재를 알릴 수도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 관련 PD나 관련 아나운서는 예,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국민안전처인가요? 뭐 군대 안전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군 출신들이 기용됐습니다. 국민안전처 1만 명 이상 되는 인력을 거느린 방대한 부서인데요. 장관에는 해군 출신, 차관에는 육군 출신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 출신 인사가 재난안전의 사령탑을 맡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관을 모두 예비역 장성으로 채우는 걸 보면서 군 출신을 중용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물론 국민안전처 장관, 차관, 그 역량과 자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유난히 군 출신 인사들이 기용이 많은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인사 직후에 또 군 출신이냐라는 반응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터져나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왜 군 출신들 아니면은 믿지 못하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정치를 배운 것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쿠데타로 정권을,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의 군 후배들을 계속 측근에 기용했던 그런 것을 보고 배우고 자랐던 박근혜 대통령이 오죽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군 출신들을 기용을 해서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인사혁신처장에는 삼성 출신을 또 기용을 했습니다. 효율성과 실적을 최우선에 두는 기업 인사, 그리고 정책 소양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공공부문 인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삼성맨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인사혁신을 주도한다면 과연 공정한 입장에서 공무원, 공직자 인사혁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리 봐도 걱정, 저리 봐도 걱정입니다. IMPT가 군인, 비전문가, 대학 동창들을 기용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해체를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가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라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습니다.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박인용 전 합참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차관에는 삼성 장관 출신의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내정됐습니다.
국민안전처 장차관 모두가 군인 출신입니다. 이로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에 이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안보와 안전 관련 요직을 군 출신 인사가 모두 장악한 셈입니다. 새로운 정보조직법에 따른 정보조직 개편과 인사가 진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박인영 국민안전처 장관, 전형적인 군인입니다. 해군본부 제3함대 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거쳤고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대화와 군사작전 병행정책에 따라 대장직위인 합참차장으로 임명됐던 해상작전 전문가입니다. 해군의 작전 전문가와 민간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안전처 장관이 해야 하는 업무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군사작전은 기본적으로 타격, 그리고 상대방의 타격에 대한 대응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벌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된 바가 있죠. 그런 면에서 군인이 컨트롤 타워를 장악했을 경우 빠른 대응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안전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예방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안전이나 다양한 재난을 컨트롤하기에 박인영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의 경험은 오로지 해상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도 역시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이나 이후에 대한민국은 화재, 붕괴, 가스 누출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인 출신은 사전 수립된 작전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도 여러 가지 사고, 사건 대응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한 예방이나 여러 변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현직에서 무려 8년이나 떠나 있던 사람을 굳이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국민에게 안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맥설이 나도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은 안보와 안전을 헷갈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얇은 지식 속에 이루어진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안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군 출신 인사를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한 박근혜 대통령.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또 엉뚱하게 육지경찰 출신인 홍익대 경찰청 차장을 내정합니다.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 업무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옮긴 부분도 문제지만 해상 경력도 하나 없는 그런 인물이 해양경비를 책임자로 임명됐다는 사실도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어떻게 육지경찰 출신을 그 꼭대기에 앉혀놓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해경 간부 93%가 해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해경 항상 일선 해양경찰들의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국민안전처 해양경비본부장의 직위가 치안총감이고 해경 출신 중에는 치안총감이 없는 그런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양 전문가를 계속 양성하는 일들은 소홀히 하면서 대한민국보다가 완벽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누구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해양경비가 전문성을 더해 가질 수 있다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맡아도 어려운 자리에 해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인물이 대한민국 해양경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앞으로도 한국의 바다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그대로 안고 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비리와 품질 불량 등으로 문제가 됐던 방위사업청장의 새로운 인물로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장명진 박사가 내정됐습니다. 장명진 신임 청장은 서강대 전기공학과 70학번으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은 최순홍 전 대통령 미래전략수석 비서관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이용걸 전 방위사업청장이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부터 장명진 청장은 유력한 청장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할 때 박정희 대통령과도 만났던 장명진 방위사업청 신임 청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많은 인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도 방위사업청을 잘 이끌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명진 청장은 방위사업청 청장에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IMPT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명진 신임 방사청장,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의 산증인이다.
1976년 국방과학연구소 입사 때부터 미사일 개발팀에 배치돼서 한국형 지대지 유도탄 사업인 백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무미사일까지 오로지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연구원과 관리직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연구 개발에는 장명진 신임 청장이 뛰어날 수 있지만 방위사업청처럼 무기를 구입하거나 군수품을 조달하는 전문 관리직에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사청 비리를 평생 연구만 했던 박사가 잡아낼 수 있을지 정말 이분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청장부터 한바 비리로 문제가 됐던 곳입니다. 납품 비리는 기본이고 뇌물수수와 재료비 부풀리기 수법 등의 각종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 바로 방위사업청입니다.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며 살았던 인물이 과연 날고 기는 지능적인 납품 비리와 부조리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물이 청렴해도 학자 타입의 연구자가 이런 시궁창에서 살아남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군수품 조달 업무 비리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안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김종대 군사평론가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그게 무기 관련 방사청 비리는 업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퇴역 장성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현역 군 장성들과의 커넥션을 통해서 엉터리 무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바로 그것이 비리의 핵심인데 그 비리의 핵심을 짚어내려면 결국은 그런 문제에 밝은 청렴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될 겁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그런 인간 찾아보기 어려울 거긴 합니다만은 연구원 출신의 책상물님이 과연 그런 일을 해낼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 동기를 방사청장에 임명한다면은 또 다른 비리가 싹틀 수 있다는 그런 점 박근혜 대통령은 머리가 안 돌아가는가 봐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가보면 설립 목적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설립 목적만 보면 재난이나 사고 방지보다 대응이나 수습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하고 수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한 나라를 사전에 만드는 일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임무가 정부의 역할이지 사고의 수습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수습만을 목적으로 한 조직처럼 비치게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에는 지금의 잘못된 시스템에는 기득권자들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쓱 빠진 성층부가 다 한 발짝을 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싸그리 청소해서 이 나라를 그야말로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습 대책이라는 건 뻔합니다. 해경이 문제라니 해경을 해체하고 컨트롤 타워가 문제라니 컨트롤 타워 타령만 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서 왜 무능한 정부야말로 국민을 진정한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만듭니다. 군인 출신으로 도배된 정부 조직 개편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김영삼이 트로이 목마라고 자부하면서 3당 학당에 들어가서 기어코는 권력을 쟁취해서 문민정부를 세웠던 그 이후 민간정부의 전통이 과연 이어지고 있는 그런 정권인지 아니면은 박근혜의 정권은 아버지 박정희의 군사정권을 그대로 이어받은 정권은 아닌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은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진료를 합니다. 과잉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도 있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맨날 같은 멘탈이니까 좀 그런데 생활단식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은 부작용이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문의 전화 010-2013-8575 2013-8-7-7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입니다. 근데 이거 오해숙 생활단식 효과는 있어요. 몸에도 좋고.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 하려니까 듣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광고하는 저는 좀 입이 좀 그렇네요. 좀 문구 좀 바꿔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한겨레 신문의 사설 새모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는 새모녀법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송파구 새 모녀가 마지막 월세 공과금과 함께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지 9달 만에 새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여야 간에 잠정 합의됐다. 지체된 시간도 아쉽지만 내용 또한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예산도 많지 않고 다른 무엇보다도 또 그걸 악용해가지고 사실 받아서는 안 될 인간들이 그 돈 받기 위해서 날뛰는 그런 일도 있고 심지어는 브로커까지 챙기는 그런 판이니 기초생활 수급자 말하자면 국가에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수입이 없는 인간들에게는 일정하게 돈을 보조해주는 이런 것들은 자격 요건 엄격하게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 안 맞다 보니까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결국은 새모녀법으로 분류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었는데요. 이게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겁니다. 개정안은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틀을 15년 만에 흔들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에 각종 급여를 한꺼번에 주던 방식 대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달리 설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급여별로 대상 인원과 지급 액수는 늘어나지만 개별 수급자 처지에서는 이제까지보다 기초생활보장 수준이 후퇴할 수 있다. 송파 새모녀의 사례를 새 기준에 대입해봐도 교육급여 정도만 새로 받을 수 있어 빈곤층 복지의 확대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요.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었던 독소조항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독소조항들이 있어요. 실제 일할 능력과는 상관없이 성인이면 월 60만 원가량을 벌크스로 추정하는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성인인 두 딸이 집행 등의 문제로 일할 수 없었던 새모녀, 이런 새모녀 가정과 유사한 상황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파 새모녀 보면요. 그 어머니의 딸이 2명 있습니다. 둘 다 성인이에요. 성인이라는 거는 애들트, 어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요. 어른이면은 월 60만 원을 벌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송파 새모녀 그 두 딸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나 지병 등으로 인해서 전혀 돈을 못 벌었습니다. 성인 2명이 있으니까 12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니까 기초생활 보장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떠난 것 아닙니까? 부양 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실제 어떻든 부양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수급 자격을 주지 않던 제도는 일부만 개선됐다고 합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고 교육급여에서는 이것을 폐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의 변화 현실에 맞게 사위와 며느리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하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즘 형편 어려우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 안 도와주는 판인데 사위나 며느리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하거나 이런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요구 결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난 것도 부양 능력이 없는 사위가 부양 의무자로 인정됐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사위는 부양 의사도 부양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위가 있습니다. 그 사위가 부양 의무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못 받았던 겁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개선 탓에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복지단체 쪽은 추정을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결국은 예산 부족에서 생기는 겁니다. 복지 예산은 없고 돈은 없고 그래서 받을 사람들을 엄격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안 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박근혜 정권 지금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대강에 퍼부은 돈, 자원 여기에 낭비한 수십조 원, 재벌들에게 퍼준 돈, 그리고 부자들에게 퍼준 돈, 이런 돈들 다시 환수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든 서민들 쥐어짜서 서민들 쥐어짜봤자 돈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낼 돈이 있어야 되지. 담배값이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적자재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다 보니까 복지예산 낼 수가 없고 기초생활수급법 제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근본 원인입니다. 세 모녀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는 그들이 처한 실제 상황이 어떤지 파악도 못하는 책상 불린 복지제도의 근본적 개혁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맞춤형 복지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여전히 소득 수준을 추정하고 간주하는 제도로 위기 현장을 어떻게 포착해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살기 힘들면 이유를 직접 설명해 보라는 식의 접근법부터 고쳐지지 않았다. 일단 빈곤층 복지의 문턱을 크게 낮추고 접근성을 높인 뒤 복지 누수 문제가 있으면 사후적으로 해결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없는 한 제2, 제3의 세 모녀는 또 눈물을 흘릴 것이다.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를 했더니 가난뱅이들이 일은 안 하고 세금만 털어먹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해서 누수된 세금보다는 부자들이 빼먹은 돈이 거의 70배나 더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자들의 숫자는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수십 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들이 빼먹은 돈이 70배가 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따지면은 수천 배에 달하는 돈을 갖다가 빼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 투쟁이나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도 떠드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는 투자라고요. 복지는 투자인 겁니다. 지금처럼 양극화된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직접 쥐어주지 않고는 구매력이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삼성이나 몇몇 재벌들처럼 자기들 물건 파는 것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팔아먹는 놈들이야 상관없겠지만은 국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국내 소비자들이 전부 다 가난해져가지고 구매력이 없는데 기업이 일어나겠습니까?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스파스로도 나갔는데요. 지금처럼 어두운 터널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을 지날 때는 정말 새로운 언론, 공정한 언론을 키우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일은 없는 겁니다. 국민TV 조합원이 되면은 바로 그 일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매트릭스의 빨간 약, 파란 약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은 빨간 약 드시는 겁니다. 이제 그야말로 지상파나 수구 언론들의 쇠뇌에서 벗어나서 고난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정한 인간의 길 아니겠습니까? 전략적 봉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략적 봉쇄가 뭐냐?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요. 있는 놈들,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이 있는 놈들이 자기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번져나갈까 봐서 미리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걸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거 법이라는 건 말입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게 바로 법인 겁니다. 센 놈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법은 언제나 가진 자나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센 놈들의 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떼내기 위해서, 그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겁주기 위해서 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역전되고 혁명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법은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은 프랑스 대혁명 직전 귀족들에 의해서 임명된 그런 판사들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간 자빠집니다. 법무법인 예울의 허윤 변호사가 전략적 봉쇄 소송의 방지 필요성을 한국일보에 기고했습니다. 정부와 공직자의 언론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등 정부기관뿐 아니라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관, 장관 등 공직자들도 소송에 나서고 있다. 소송 형태 또한 다양하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 신청부터 명예훼손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 소송, 정정보도 반론 보도 청구, 게시금지, 기사 삭제 청구 등 여러 형태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의 대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기사, 사실 보도하는 기사 이외에도 해설 기사나 논평 등 언론 보도의 모든 행태를 망라합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아닌 기자의 취재 행위까지 소송의 대상이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청와대 비서관은 언론사 기자가 자신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위 여부를 취재하자 이러한 취재 행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이 청와대 비서관 누군지 나도 아는 사람입니다. 기자라면 정부 또는 공직자로부터 취재를 중단하라는 직간접적 압력을 받아본 적 많을 겁니다. 그러나 취재하는 행위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서 행사고소를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속건의 남용에 가까운 겁니다. 정부와 공직자의 언론에 대한 소송은 필연적으로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킨다. 소송의 당사자가 된 기자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언론중재위원회와 경찰서, 검찰, 법원을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나아가 자칫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불안함은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로 이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정가 2범입니다. 예. 200만 원 벌금하면 됐고요. 700만 원 벌금하면 됐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자들은 귀찮아요. 저도 일선 기자로 뛸 때 명예훼손 소송 많이 당해봤는데요. 귀찮습니다. 물론 저는 뭐 그때도 전혀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기자들은 위축되고 귀찮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뭐 그렇게 골치 아픈데 왜 취재해?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홈즈-라해 스트레스 지수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망이 충격 정도가 가장 높았고 이혼이 그 다음이다. 3위는 가족의 사망과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정부와 공직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가족의 사망과 동일한 정도의 충격을 받으며 여기에 수천만 원, 수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이 더해지면 그 스트레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잠이 오지 않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 소송을 제기하는 정부나 공직자의 의도 빤합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싶은 것입니다. 비판적 보도를 하면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알아서 행동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할 경우에 최소한 2, 3년은 소송전에 시달려야 합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지칭되는 이러한 소송은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겁을 줄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따위 나쁜 개 같은 소송의 부담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전략적 봉쇄 소송을 봉쇄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 필요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20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략적 봉쇄 소송 규제 법률은요. 이 소송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좋은 거 있으면 이런 거나 배우세요. 맨날 쓸데없는 미국 타령하지 말고. 캘리포니아주의 민사소송법 425.16조 이게 아마 425조 16항인가 뭐 그런 식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민사소송법에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돼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는 행위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당사자의 특별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이를 조기에 각하해야 한다. 다만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언론 자유를 봉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소송하는 것은 무조건 각하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라. 다만 그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자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냅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론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언론은 이 소송에 이 전략적 봉쇄 소송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해 신속하게 각하 판결을 받고 소송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제도야말로 진짜 미국에서 도입해야 될 제도입니다. 물론 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하 제도와 약식 판결 제도가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위와 같은 제도를 직접 도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법원의 재량으로 원고에게 주장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입증 자료를 요구한 후 이를 심리해 조기에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있다. 또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 판단될 경우 별도의 기일을 지정해 신속한 결정으로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전략적 봉쇄 소송을 조기에 쓰레기통에 쳐넣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마련해야 언론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권력과 언론은 본질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고 의혹을 파헤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입니다. 50년 동안 백악관 맨 앞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정말 곤혹스러운 질문만 던진 헬런 토머스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라고요. 대한민국은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박근혜가 집권한 이후부터는 권력자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의혹을 파헤칠 기회를 언론에 주어야만 합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봉쇄가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박근혜의 동생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은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주진우, 김어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 법원 인사철입니다. 자, 인사해서 물 먹지 않으려면 알아서 판결해라. 뭐 그런 급죽입니까?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판사야말로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